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입니다. 정치 탄압을 주장했지만 법적 책임 앞에서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지형을 악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인사 문제입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로 끝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으로 갑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반 직장 내 갑질과 의원 보좌관의 관계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단도직입에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특검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계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은 김건희 여사 소환 소식이 나온 지 5시간 뒤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웃으며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는 다르게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들은 오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특검 조사를 받았고 서울의 여러 소방서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옥중 메시지인데 575자입니다. 내용은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왜 이 시점에 어떤 의도로 낸 입장문인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 시점일까요? 내용만 봐서는 하도 비장해서 독립운동가인 줄 알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약에 특검의 소환이나 특검의 수사가 그 주장대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실 화법으로 치환하자면 이거는 국어사전을 바꿔야겠죠.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것도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치적 탄압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4개월 동안에는 구속 취소돼서 본인이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영화까지 보면서. 그런 마당인데 대선 이후의 첫 메시지가 지금 이 옥중 말씀하신 571글자의 메시지였는데 예. 가만히 있고 또 수사도 다 회피하고 본인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구속 적부심만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고 역시 사과 반성 없었는데 한마디로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예. 나 하나면 충분해.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도대체 아직도 어마어마한 그 계엄의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이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무슨 탄압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본인 마음대로 불법 계엄 내란 저질러서 나라를 이렇게 몇십 년씩 후퇴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격이 추락하게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망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제 그 당대표 출마하고 전한길 씨 또 입당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나도 좀 봐줘. 나를 좀 바라봐줘. 라는 지지층 결집이자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두 가지 메시지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예. 오후 2시 30분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 7시 30분쯤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한 5시간 뒤거든요. 소환 통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시기와 내용을 보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긴 글을 읽으면서
이걸 좀 종합해 보자면은 계엄은 맞았다,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이시고 정치적 탄압은 나 안으로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도 수사에 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보면은 매우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시기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엄이 있고 탄핵과 대선 이 국면이 7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거의 8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가서 고초를 겪고 있다. 계속 진행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나만 기소해라. 나만 탄압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이해가 가는데 시기적으로 김건희 전 여사가 이제 소환이 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나왔느냐에 대해서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 국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굳게 믿는다. 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한 반년 넘는 시기를 넘어왔고 앞으로도 국민은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페이스북 글 제가 앞서 570여 자로 말씀드렸는데 757자네요. 다시 세보니까. 워낙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 뿐이어서 숫자도 뭐 구체적으로 세지도 않았지만 지금 막 세보니까 757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다. 일단 명령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죄 없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군인과 공직자들을 걱정하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진술들이 바뀌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김영남 위원님? 일단 뭐 갑자기 본인의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였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 뭐 이런저런 거 지시한 바 없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거나 뭐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였는데 왜 갑자기 저럴까? 거기서 등장하는 군인과 공직자들 건드리지 말고 나만 건드리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배우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나 하나로 끝내자라는 것인데 일단 본인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박지영 특검보의 말처럼 뭐 논박할 가치도 없고 이른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일이 아니고 지금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부인, 뭐 남에게 책임 전가 이거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끔찍히 걱정하는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자 보호를 위해서 나 하나로 족하다.
있다라는 표현도 썼다라는 해석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니 지금 당내 극우와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세력들이 다시 주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 여태까지 수사도 회피하고 왔던 게 어제 갑자기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혹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 소환 통보 의식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죠. 김건희 소환 통보 의식 가능성이 있다. 정광재 의원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뭐 그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겠죠. 저 메시지를 처음 접했을 때 왜 이 시기에 그러면 또 이런 SNS 메시지를 냈을까? 그 바로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방침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12월 3일에 대한 불법 계엄은 지금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셈이죠. 지금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수반되는 계엄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얘기한다면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조차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전 시간이 지나면 뭐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행보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더 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많은 그 군경 종사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본인이 3월 8일인가요? 구치소에 남아서 그냥 구속 상태로 있었더라면 지도자다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저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보면서 법률에 의거한 특검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규정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 탄압한 건가?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본인도 정치 탄압했던 거고 국정농단 때 그 특검팀에서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천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 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본인은 몇 년을 살아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예요. 온갖 특검에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이 정치 사범인가요? 완전히 반헌법적인 불법 개헌관 내란범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혹은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본인이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심판합니까?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법과 원칙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겠죠.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그 사령관들하고 옥신각신하고 다 사령관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포고령도 김용현이 썼다. 이런 순간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이 갑자기 나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너무 황당했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나 가식적이고 진심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어서 이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한 궤변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도 특검이나 법정에 출석 안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까지 뭐 깊이 생각하고 쓴 글 같아 보이지는 예. 않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 그래요. 괜히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죄송하다. 그렇죠. 누구에게요? 이걸 시청자들께요? 시청자들이 예. 과 이제 국민이죠, 일반. 왜 제가 그걸 느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스스로가 굉장히 의아스럽긴 한데 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들께서 과연 이걸 분석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저희는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된다. 과거에 전두환 씨의 여러 주장과 궤변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아서 계속 그런 주장이 반복되기도 했고 또 5.18 관련 가짜 뉴스도 많이 퍼졌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시청자들께서 저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계속 따져 묻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피고인이 아니죠.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피의자 측은 일단 성실히 특검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어요. 준비가 다 된 모양이에요. 글쎄요. 근데 그 특검 측이 상당히 일찌감치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보름 뒤에 나와 달라라고 한 것이죠. 보통은 하루나 이틀, 뭐 길어야 사나흘 후에 소환 통보를 하는 게 통상의 예였는데 열흘도 훨씬 더 남은 상황에서 8월 6일 날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사정이 있어서 출석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궁색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름 후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보름 후에는 아플 것 같다, 뭐 아니면 아플 예정이다 이러면서 출석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특검이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보면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 또 그 앞서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최근에는 아파서 못 나간다는 얘기도 입원했었죠. 했는데 8월 6일 그 무렵쯤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8월 6일 그 즈음에선 또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다. 예. 2주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 22일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든 이번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이게 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듯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제 조건이 있겠죠. 과거와 같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된다면 부득이하게 또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있었던 1차 조사에 선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벌써 특검 조사에는 그러나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오라고 하는데 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과거에도 그런 적은 있지만 자신이 했었던 말을 다시 시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소환 조사가 뭐 이제 충분히 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변호사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1년 전 검찰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제출하면서 대면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어쨌든 소환 통보에 임한다면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토라인에 설까요? 세울까요? 응당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지하로 오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죠. 대통령 부인이었을 때 만약에 검찰에 제대로 출석해서 조사를 성실하게 그때 받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온갖 꼼수 다 쓰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서
보관하고 그러면서 황제 수사 받고 나서 그 후가가 지금 오늘의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요. 그냥 서초동 사는 김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성실한 모습 보이고 출석해야 맞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특검이 미리 선제적으로 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8월 6일 날 나오세요 얘기한 것은 딴 핑계 대지 말아라라고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도 잘 관리하고 해서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받아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전직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옥중 주장이라고 할게요. 옥중 주장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친윤계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순직 해병에서 압수색을 당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저희 자택을 포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정치 특검의 전형적인 망신주기 행태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면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일방적 통화였을 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명과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규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통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한 내역은? 예, 그렇죠. 근데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녹취 파일이 뒤늦게라도 어디서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통화 양 당사자 어느 한쪽이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화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미리 좀 복선을 깔았잖아요. 통화를 했다면 그거는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뭐 다른 일로 통화를 했을 거다. 아마도 통화 내역 정도는 여러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접 알고 모르고는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구명 로비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또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내지는 또 본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명 로비에 참여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통화 내역을 통해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통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벌어진 압수수색을 놓고 망신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특검 쪽에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최상병 특검 쪽에서 먼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근데 언젠가는 뭐 시기의 문제였지 압수수색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특검도 이 정도로 짚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전한길 씨에 대한 이슈인데 전직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그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읽으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하나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죠? 국힘이 그렇게 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전환기를 지금 다구리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윤리위원회를 연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공당이 맞습니까? 평당원 여러분 국힘당 가입하시라니까요. 우리가 국힘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전환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전한길 씨는 지금 과포장된 건가요? 아니면 전당대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영향은 별로 없는데 소리는 굉장히 크죠. 예, 목소리 데시벨이. 크네요. 목소리도 크고 데시벨도 크고
저분만 나오면 하여튼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탤런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저분을 지금 출당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전한길 씨가 왜 우리 당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한길 씨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 하나 있네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매우 취약해진 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허약해졌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세력들이 당내에 이제 침입하거나 이렇게 좀 들어왔던 상황이 있는데 아마 그때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뭐 영향력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상징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마운 거는 우리가 탈당을 제대로 출당을 시킨다면은 그 출당 절차조차도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향력은 없지만 데시벨은 크다. 예. 그런데 당원 가입해서 전직 대통령을 돕고 전한길도 도와달라. 사전에 전직 대통령하고 뭔가 상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에 면회했다는 소식은 뭐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예.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전한길 씨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과거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이해관계에 접목돼서 거기에 매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그 탄핵 국면에서 혜성처럼 등장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고 할 때는 동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메시지는 부정선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한길 씨 주장에 공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한길 씨가 내놓는 주장들은요. 우리 당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몇 가지 숙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엄에 대한 옹호고요. 두 번째가 부정선거에 대한 절연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시 대중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특히 중도, 수도권 청년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한길 씨가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의 목소리는 큽니다만 과연 그것이 우리 정당 지난번 그 대선 경선할 때 77만 명의 책임 당원이었는데 그 77만 명 책임 당원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선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조금 은어를 사용하더니 그 은어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완전히 요새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매를 뜻하는 뜻의 그 은어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사실은 전한길 씨가 지금 뭐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앞서 존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저런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그것도 중진 의원이라는 거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의 스피커 용량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전한길 씨야 제가 보기엔 제 생각으로는 출당을 시켜야 되고 뭐 곧 출당이 될 거라고 예상도 됩니다만 문제는 전한길 씨를 초청했던 그 현역 중진 의원은 정리 안 될 거예요. 예. 다음 총선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리가 아마 안 될 것이고 그게 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힘의 문제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된다는 게 참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 윤희숙 위원장이 그냥 한번 딱 시체말로 질렀잖아요. 나윤장송 이렇게 굉장히 신선했고 시원했고 와 그래도 윤희숙 위원장이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그 용기에 박수도 보내고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거기까지였어요.
안철수 후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국민 경선 100%로 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전환길 씨 입당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가 많이 당원들이 떠난다 이런 걱정하면 뭐합니까? 비대위에서 전혀 소용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안, 윤 두 사람이 앉아갖고 신세한탄 하듯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2차, 3차 인적 쇄신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다. 의총 열면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총을 계속 연기하잖아요. 예. 물론 첫 그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수해 피해 때문에 일단 정치 일정은 수년한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열어야죠. 그런데 안 열고 있잖아요. 그거는 윤희숙 위원장 입에서 어떤 이름이 또 거명될까에 대해서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을 맡겨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컨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다음 주인가요? 7월 30일이면 후보 등록하잖아요. 전당대회.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거의 혁신이고 뭐고 다 블랙홀이 될 게 뻔한데 그때 누가 혁신위가 무슨 얘기 했더라라고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게 지금 비대위의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난망한 상황이고 이제는 각각의 대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각자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원들께 국민들께 혹은 선택을 받는 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윤희숙 위원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과를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인적 쇄신의 영순이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전환길 씨가 들어와서 저는 생기는 뭐 효과 중에 하나는 낙인 효과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환길 씨를 옹호하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인적 쇄신 영순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윤희숙 위원장이 4명 나윤, 장, 송을 거론했죠. 그런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런데 많이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목소리에 전환길 씨의 행보까지 합쳐지니까 그동안에 인적 청산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명들을 쭉 나열한 적이 그닥 많지는 않았는데 좀 더 구체화됐다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신임 장관님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들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분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맨날. 네, 먼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권하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장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인사가 있죠. 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려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자 국회 직원들의 익명 페이지에는 강선우 의원실 같은 곳에서 꼭 일해보시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문진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강 후보자가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책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의
뭐랄까요, 가치관 혹은 관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즉각 이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발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역시 나왔고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마 여가부 장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 재송부 요청이 갈 겁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 인사 대상자의 저서 내용은 아예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좀 설명이 납득이 잘 안 가서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제기 내지는 임명을 철회할 정도의 문제점은 다 어느 정도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한 인사는 강준욱입니다. 제가 강진욱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강준욱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달라고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젠 입장이 달라질 일은 없겠죠? 예, 재송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 임명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권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권이고 박수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는 뭐 노동부 장관,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 굉장히 이거는 잘한 인사라고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사는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몇몇 또 흠결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한 사건의 딱 계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그게 국민들 뇌리에 박제된 채로 가다 보면 또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예.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진석 아까 원내수석 부대표인가요? 예. 뭐 동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동지는 서로 동지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서로 신뢰가 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동지를 그냥 막 기분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취업 방해합니까? 그럼 그게 동지입니까? 단적인 예로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강선우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그리고 의원들도 전부 보좌관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의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팀원들이죠. 그런데 직장 갑질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보좌진들하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가불관계에서 갑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보좌진들은 그야말로 의원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정치적 꿈이 나중에 뭐 생겨서 의원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동지적 관계에서 그러면 쓰레기, 변기 이런 거 다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럼 그게 갑질이 아니라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그 우상호 수석 설명 갈수록 얼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우상호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지도부가 강하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권을 위해서 대통령께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저는 두고두고 아쉬움, 그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하자 이런 걸로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 어떤 모습을 국민께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근데 논란이 같이 제기됐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임명 철회가 이루어졌죠. 또 강준욱 비서관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논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만 유독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왔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저는 문희석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서 했었던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희석 의원이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타당의 후보자가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상당히 문희석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합리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전 항상 굉장히 존경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원내 지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 이 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마저도 그 쉴드 앞에, 그러니까 엄호 앞에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사회계의 지명 철회 요구 목소리도 큽니다. 여성단체 92곳 어제 공동 성명을 냈고요. 민주노총 어제 역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의사를 반영했다. 어떤 의사를 표명했을까요? 여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 등을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던 경우에 임명이 안 되고 이른바 낙마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른바 현역 불패가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여당을 할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여당을 할 때도 또 여소야대 그러니까 여당의 의석수가 더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냐, 더군다나 의회 의석 분포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현역 탈락자가 나올 것이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특히 부담을 좀 많이 가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견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준숙 전 후보자 둘 다 임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타협점 내지는 절충점에서 이준석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명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예.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이 돼서 임명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민주당 원내를 이끄는 원내 지도부의 부담감도 작용을 했고 또 여당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백승아 의원이요.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부적격이라도 좋으니 여야가 함께 채택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데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을 하고요. 대통령이 철회 또는 임명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판단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판단이 틀린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의 판단과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국민의 판단가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갑질 종합 세트잖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보좌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했던 갑질에 대한 의혹도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같은 진영에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여가부 장관이 본인한테 그 당시 강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장관한테도 갑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갑질이 DNA에 있는 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각종 시민단체,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친여 성향의 이 시민단체도 다 반발하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만 거기에 이제 눈과 귀를 가린 것 같아요. 보통 정권이 이제 한 2, 3년 지나고 3, 4년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정권의 권력에 취해서 이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목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강선우 후보 임명이 만약 강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그 권력에 취한 모습이 빨리 와도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국민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내놨던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와 보좌진 스스로, 또 민주당 보좌진 스스로 본인들이 제보하고 본인들이 성명을 내고 실명으로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 정권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마침 그 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모든 이제 사법 절차를 멈추겠다. 5년 동안 면죄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청구서로 들고 있어요, 카드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국민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아마 나중에 5년 후에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그 청구서 드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발언 조금만 더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예. 일반 직장보다는 더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뭐 그건 출퇴근 개념도 없거든요. 근데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선이 돼서 같이 의원회관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른바 뭐 가족 같은 개념 내지는 동지애가 있을 수 있죠. 예. 이른바 전쟁을 같이 치른 전우애 같은 게 형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뭐 보좌진은 사실은 직장으로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의 성격상 글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뭐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슈로 등장한 거는 그게 공적인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쓰레기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거는 공적 업무하고
좀 애매하게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아무래도 저런 그 원내 수석의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회의원 현역 프리미엄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그 기업 내 관계와 기업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의원과 보좌관들, 비서관들 사이에 그 형성되는 관계는 질적으로 차이는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업에서 형성되는 그 상하 관계가 의원과 보좌진 간의 그 형성되는 상하 관계보다 훨씬 더 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의도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제 9명의 보좌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본인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에 대한 평가, 또 뭐 업무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훨씬 더 본인이 이 회사 또는 이 업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취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강선 의원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 상하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기되는 보좌관들과의 관계, 이거 어떤 분들은 뭐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의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의 저 강선 의원에 대해서 저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작년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방어하지 못할 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스러운 것 같은데 누가 보좌진한테 집에 가서 화장실 변기 고치라 그럽니까? 누가 가가지고 내가 먹다 남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 저 치우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무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뭐 그레이에리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예. 글쎄 뭐 길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사 구별 안 됩니까? 갑질이 뭔지 구별 안 됩니까?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는데 다들 짧게 말씀하시네요. 예. 자, 어제 문재인 정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부처 장관에게도 예상 갑질을 했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화를 냈다. 라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또 하나의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결산 심의 소위 자료도 나왔네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자료로도 이제 뒷받침이 되는 폭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히 자기 지역구의 어떤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 장관한테 뭐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정 전 가족부 장관의 저 전언, 그러니까 그 하라면 하지 웬 말이 맞냐, 저는 일반적인 의원과 장관 간의 사이에서 오갈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더라도 상대방도 현역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 여가부 관련 예산을 좀 삭감 요구했던 거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압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맞냐, 이거는 정 전 장관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실국장 뭐 실무자에게 한 얘기를 정 전 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한 정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를 둔 의원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왜 그 삭감을 했냐 하니까 정책 조정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의 그 특정 실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과학적 뭐 이런 내용 없이 본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오인될 수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예. 다른 의견요? 근데 방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처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했으면 그거 또 다른 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직원들한테도 또 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 세트인데 글쎄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철회도 가능하다고 봐요. 철회요. 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마지막 여가부- 발언. 예. 예. 여가부가 상당히 작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계의 수건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환호하고 여성부가 신설이 됐는데 너무 작은 부처이다 보니까 거기에가 아동을 갖다 붙였다, 복지를 붙였다, 가족을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좀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복지부에서도 좀 파견도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평등 정책부인가요? 뭔가 좀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인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여가부에 수장이 없이 공백 상태에서 조직이 거의 굉장히 와해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기강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 여가부 직원들을 다잡고 일을 확 꾸려나가는 그런 여가부 장관으로서 과연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과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내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저희 방송 나오셔서 네. 여러 기대감과 또 소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네, 네, 그러셨죠. 오늘로 딱 48일 지났습니다. 무엇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뭐 일단 민주주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지금 6개월 동안 내란 이후에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정상화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국정이 정상화됐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일단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계신다. 예.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료 대란. 이게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 완전히 뭐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된 건 아니지만 경제나 민생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고 하니까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주가도 많이 회복이 주가가 많이 회복되고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환율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네, 네. 예.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냥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쉬운 점은요?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어쨌든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인수위라든가 뭐 이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딱 들어간 정부가 아니고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벌어진 선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사 같은 경우에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인사에서 잡음이 좀 뭐 불가피하게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압박
통상 압력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이 생산 과잉으로 인한 밀어내기 우리나라로 막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도 이제 지금 뭐 10여 년간 지금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공동화 위기에 아주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한 몇 년간은 한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 2년간은 정말로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협력을 구해야 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초기부터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혁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꽉 눌러져 있다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요구는 꽤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것들은 정광석화처럼 강력하게 빨리 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일반적인 대선 그리고 인수위 이렇게 거친 게 아니라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취임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대외 환경도 상당히 녹록지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 그중에서도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은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지도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법인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법인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의는 없었고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물론 세수를 확보한다, 세수 기반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감세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어떤 글로벌 경쟁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업들이 미국이 이제 현지에 투자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 어쨌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우리의 고용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을 유지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금 약간 무리스럽더라도 정부가 좀 재정을 쓰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증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보는 증세고 뭐 보수는 감세고 이런 식의 일도양단적인 접근은 굉장히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이념으로 세금을 접근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옛날에 뭐 프리드만 케인지안 이런 식의 논쟁은 그것은 좀 옛날식의 논쟁이고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조금 함께 유기적으로 보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폐지했죠. 그러면 그때 거래세를 이제 사실은 살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살렸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대선 때 사실 공급 문제를 가지고 사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후보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비 쿠폰
지원 정책이 시작이 네. 되잖아요. 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이번에 한번 하고 또 그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서 또 한번 필요하다면 더 해도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예. 내수 진작 차원에서 한 번 이렇게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효과를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좀 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세수를 가지고 어디에 자원 배분을 할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업 공동화 위기에 빠져 있는 또 산업 지원을 위해서 또 써야 되는 돈들도 있고 네. 뭐 쓸 돈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써야 할 곳들은 많고 세수는 부족하고 그런데 뭐 우리 지금 현재 재정의 여력은 좀 있는 편입니다. 뭐 부족하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은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그것도 좀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 내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죠. 네, 네. 어제 저는 책을 읽어보고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보통 시민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적이라고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물론 그 전에 쓴 책이긴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도 너무나 다르고 네. 어떻게 이런 인사가 비서관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어쨌든 사퇴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인수위가 없는 정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이제 통합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장을 또 선거 때도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 통합이라고 할 때 그 국민 통합의 기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데 국민 통합을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통합이 무엇입니까? 그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그래서 성별, 나이, 뭐 이념 이런 것을 가진 많은 국민들을 하나의 어떤 목표, 국가적 목표와 어떤 공감대 하에서 뭉치게 만들어서 국가가 발전하자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 목표 하에서 하는 거지 목표 없이 그냥 하면 이건 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국가적 목표와 공감대, 사회적 합의 그게 뭐죠? 저는 그것의 가장 큰 공약수가 바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합의죠. 그래서 헌법적 가치까지 뛰어넘는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 인사, 뭐 소위 말해서 우파다 좌파다 이런 것은 뭐 큰 뭐 지금같이 우리가 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할 때는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통합은 오히려 그 통합을 통해서 자칫 통합이 깨진다. 그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통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데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출범하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도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란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뽑게 되면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특검을 하면서 이 내란을 척결하고 또 이 내란을 잘 종식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통합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대색이고 그 안에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라면 그래서 더하겠죠. 네. 네. 자진 사퇴로 신속하게 정리가 됐다. 네네. 예.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좋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기도 했고요. 또 많은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민과 결심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제 논쟁이 내부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니까 존중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배경에는 일단 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의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도 있고 뭐 아직 밝혀지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밝혀진 다음에 이제 임명 수순을 밟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 법률 위반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내일 대미 특사단이 출국을 하죠. 대미 특사단에 포함이 된다,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빠지게 됐고 네.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내가 농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니 이제 그 제가 같이 이제 내정이 됐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반대가 있었고요. 예. 또 경제계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서로 달랐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뭐 일단 윤석열 정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책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이제 그 출범에 상당히 큰 공신이다. 예.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광인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이걸 꼭 전달을 해달라고 예.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전달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반발하셨어요. 되게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는데 반발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뭐 그러면 저도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어쨌든 안 가게 됐지만 네. 내일 다른 특사단이 가는 거잖아요. 다른 멤버로. 네. 한미의원연맹 이사도 맡고 있고 조언을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뭐 특사단의 이제 역할은 또 한계가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외교부나 또 이제 통상본부 이런 데다가 또 필요한 얘기들은 다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행은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관세가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효능감이 있다. 그래서 그 BBB 그러니까 이제 감세를 굉장히 유효하게 이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뭐 관세 이렇게 매기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관세가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당신네 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현지에 와서 투자하지 않겠냐. 현지에서 공장 생산 기지를
세우지 않겠냐. 그래야 자신들이 관세를 안 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해야 되고요. 예. 뭘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유효하게 미국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상당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협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업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이 미국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조선 제조업이. 제가 필리조선소도 다녀왔었는데 조선 제조업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중국에 이어서 G2거든요. 조선에서. 그런데 기술력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사시에 보면 조선이라는 것이 군함을 만들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군함들은 전부 다 수십 년, 50년, 60년 된 것들이라 지금 거의 낡아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키는 저는 조선업 협력 프레임워크다. 예.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 조선에다가 미국이 그냥 맡길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것은 보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협정이 필요하고 이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쪽에서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 1안, 2안, 3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질문 추가 질문을 좀 드릴까 했는데 그 부분을 대미 특사단에서 잘 파악해서 가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좀 패키지를 좀 네. 만들어서 물론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국방부나 이쪽에 전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대미 특사단의 활동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TV 확실하게 깎아드립니다. 보고 싶은 OTT까지 확실하게 새로운 IPTV.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 낯선 풍경. 루무통은 모든 순간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걸어도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올바른 결단이었는지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첫째, 특검 수사가 정치적 탄압인가? 특별검사법에 근거한 수사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자신도 국정농단 특검에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역사가 심판할 몫인가?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심판을 끝냈습니다. 지금 특검과 법원이 법률적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1996년 8월 전두환 씨는 사형이 구형되자 권력이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며 역사적 평가가 다를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가 떠오릅니다. 757자의 옥중 입장문에는 대한민국이 4번, 국민은 7번, 탄압은 3번, 결단은 2번, 부당은 2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없었던 두 글자가 있으니 그건 바로 죄송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KB 다이렉트와 함께 산다는 건 걸음수 할인에 대중교통 할인까지 받고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자동차부터 건강, 생활까지 일상을 지키는 힘.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유병장. 여보 뭐?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